장은 면역기관이 가장 큰 면역기관이기도 하지만 소화기관이기도 하다는 거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화기관이고 면역기관의 두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면역에 어떤 역할을 미치느냐, 요거는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 장이다. 이 파트 전체를 간단히 보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소화기관이면서 면역기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장은 특별한 게 장내에 세균총이라고 유익균과 유해균과 유익균, 이게 이제 균형 있게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서 유지하고 있는 미생물 집단이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총이 어떻게 건강한 미생물 집단을 내가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면역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 유익균, 유해균 8대2가 이상적인 비율입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이제 그 비율이 깨어질 경우에 장의 직접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들,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것들에도 장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의 이 비율 어느 정도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유익균, 유산균이 다량 함유된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유익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요. 채소와 함께 유산균이 다량 함유된 김치, 된장,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 유익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요. 우리 한국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요거 두 가지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 면역기관 동시에 있고 장내 세균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앞에 거 제가 요 내용을 사실은 앞에 책에서 짚어드린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건강서적에 보면 면역세포의 60%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궁금하면서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면역세포 60%가 장에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잠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오른쪽에 여기 파이어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얀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에 한 사람은 30개에서 40개 정도가 있어요. 요게 요 부분이 파이어판이라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요건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벽.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음식물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요 장벽 아래쪽 부분에 이 파이어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요 파이어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장벽 세포가 장벽이 없고 여기 중앙에 딱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비어 있는 부분은 이 그 세포를 통해서 병원균이 어떤 것들이 장에 있나 하고 이게 이제 검사 샘플링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면역세포가 있죠. 잠만경처럼 잠수함이 이렇게 손을 쫙 뻗어가지고 요 밖에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수지상 세포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 층 밑에 보시면 이 림프절이 장간막에 림프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면역 세포들이 여기 이제 체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대식세포나 T세포나 B세포들이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의 60% 이상, 우리 몸 전체의 병력의 60% 이상이 이 장 아래에 어딘가에 다들 잠복하고 있으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장에 많이 면역세포들이 많을까요? 결국은 많은 병균들이 외부가 침입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음식물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면서 면역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듯이 나 요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서 지금 뭐 먹고 있죠? 케이크 먹고 있잖아요. 뭐 먹고 있잖아요. 면역력 떨어졌다면서 뭐 먹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나 하면 장은 소화작용하고 면역작용을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자기한테 주어진 산소, 에너지, 영양분 가지고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화작용에 힘을,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장이 소화만 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장이 뭘 해요?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장을 음식물 소화하는 데 많이 쓰면 이게 많이 쓰면요. 무조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소화작용에 힘을 아끼려면 뭐예요? 꼭꼭 씹어 먹어라. 적게 먹어라. 과식하지 마라. 야식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런 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일어나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먹는 거는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면역작용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단순히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먹는 것과 굉장히 면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드렸고요.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 건강 방법이 있는데요. 채소도 많이 먹으면 되고 나는 김치도 많이 먹고 된장도 많이 먹고 또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요구르트도 많이 먹고 다 하니까 나 장은 굉장히 건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채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채소 잘 안 먹잖아요. 어른들도 채소 잘 안 먹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 유산균 많이 섭취 먹으려면 김치 담궈 가지고 한 8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때 그나마 유산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치 담궈 가지고 기다렸다가 8일이나 10일 익힌 그 시기 3일 정도만 김치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통해서 유산균을 보충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된장은 이거는 뭐 끓여서 된장찌개로 먹으니까 유산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식약처에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실천을 해서 정말로 유산균의 비율을 높여서 장 건강을 케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곧 말씀드립니다. NK세포는 여기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살해 세포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직접 공격해서 없애는 게 NK세포의 역할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NK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도 잘 죽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얘가 찾아서 잘 죽이고 하니까 우리 몸이 튼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어체계가. 그래서 보시면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K세포가 잘 활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우리 무슨 검사죠? 거기 건강검진하면 NK세포 활성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활성도 검사해가지고 그 확진하는데
검사를 하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가 면역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K세포가 잘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 그거에 대한 좋아질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NK세포 활성화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많이 웃으시면 암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0월 달에 그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분이 제가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대전 선병원에서 이제 그 건강검진 유성에서 선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차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상담 좀 받고 싶다 해서 상담을 해준 분이 있어서 마침 그분이 NK세포 활성도 검사한 거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 보고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분은 보통 정상치가 5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NK세포 활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 수치 결과가 어디 1296 그죠? 굉장히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부분 검사가 있다. 요거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두 가지라고 정리되어 있죠. 저자가 나와 남을 잘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방어를 막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얘네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면역력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나와 남을 잘 구별해내느냐.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다른 이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면역 세포가 우리 관절, 내 몸인데 이걸 잘못 인식해가지고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관절에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곳에 면역 세포들이 온몸에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어디 받느냐에 따라서 그레이스병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쪽에 공격을 받게 되면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이 생기는 거고요. 전신에 그 루퍼스라는 거, 그다음 악성균 이런 것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남을 잘 분간하는 거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이 있었잖아요. 면역 세포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서로 협동을 잘 하면 괜찮은데 이 협동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오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식, 비염, 피부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역이 우리는 단순히 면역이 약하다, 면역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면역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가 필요하냐 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가 감염 질환에 잘 걸리는 거죠. 감염 질환. 면역력이 약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군대들이 힘이 약한 거예요. 병사들이 전투력이 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이라든지 일반적인 그 질병 감염 질환에 잘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과 나를 잘 구분 못한다 하면은 자가면역 질환이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잘 협동을 잘 못한다는 이 이야기는 과민하게 면역 체계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알레르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면역은 강하냐 약하냐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해야 면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면역계 오류가 일으키는 일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요. 요거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밀가루가 악화시킨다. 요것도 책에 나오는 부분에 페이지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요걸로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지 요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요 설명이 조금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 왜 많이 생기냐면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근본적으로 발생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공식품,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장의 소화 기능하고 장 점막 손상 이 부분이 만약에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동물성 식품하고 가공식품하고 먹었는데 이게 단백질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장에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텐데 이게 제대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 흡수가 되겠죠. 장 통해서. 그러면 이 단백질을 우리 면역 체계가 저기 침입했네 이렇게 해서 외부 항원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을 물리치는 면역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따로 만들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체가 얘만 단백질만 공격하면 되는데 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과 우리 몸 조직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을 오인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수갑 채우다 보면 이 단백질하고 비슷하게 생긴 우리 몸 조직을 적인 줄 알고 이 항체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 쪽에 공격을 하면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거고 관절 쪽에 공격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되고 악화되는 원인이 먹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밀가루 속의 글루텐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가공식품 마찬가지고 환경독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 경우에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장에 보면 이 장 점막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 사이가 이렇게 느슨해져요. 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 뚫고 장 누수가 되면 이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병원균처럼 면역세포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작동이 돼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항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누수 증후군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면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33페이지에 보시면 만성 스트레스 하면서 코티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 면역력이 안 좋아지지? 면역력이 약해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건강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받게 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신장이 있는데 요 신장 오른쪽 왼쪽 요 위에 보면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어요. 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하고 면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이 면역세포에 기를 죽여가지고 면역세포가 기를 죽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 중에 만약에 NK세포가 생각해 봅시다. NK세포. 그러면 암세포를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신해서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NK세포가 기가 죽어가지고 활동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매일 제거해야 되는 암세포를 제대로 제거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암에 걸린 암 환자 보면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뭔가 받은 어떤 시점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라는 게 호르몬하고 면역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막 계속 받는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든 어떻게 계속 받게 되면 부신이 뭐예요? 코티솔을 계속 분비에 만들어내서 하겠죠. 그러면 계속 분비하다 보면은 코티솔이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코티솔이 고갈되게 되면 거꾸로 과잉되면 면역세포 기가 죽지만 얘가 이제 고갈돼 버리면 면역세포가 굉장히 오버해서 날뛰게 돼요. 면역세포가 오버해서 날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염증 반응이랑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날뛰지 않게 만들려면 병원에서 처방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갈된 코티솔을 좀 과잉 상태로 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과잉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이 코티솔을 보충하는 건데 이 짝퉁 코티솔을 보충하는 이 짝퉁 호르몬이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면역세포가 너무 날뛰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날뛰던 게 기를 좀 죽이겠죠.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들이 대증요법으로 그게 좀 약화되는 거예요. 대신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코티솔, 부신, 그 다음에 면역하고 스트레스하고 상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체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